네, 이번은 이제 경영조직론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그 경영학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금 이제 건너뛰고 경영조직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전체적인 구성은 먼저 이제 경조. 그럼 경조는 인사랑 뭐가 다를까? 경영조직론에 대해서 과목을 소개할 거고요. 그 경영조직론 특성에 맞게끔 공부방법론도 제시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글쓰기, 경영조직론은 또 인사관리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고 마찬가지로 최첨평의 그러한 기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첨평에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거 아까 설명 못했죠. 커리큘럼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번 이제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까 이제 인사에 설명 못 드려서 이제 인사관리랑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영조직론은 쉽게 말해서 조직 내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내 사람을 관리하려면 뭐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겠어요? 여기다 쓸까요? 뭐부터 파악해야겠어요? 사람. 누구를 뽑을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뽑을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을 파악하려면 여러분들도 뭐 소개팅하거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이럴 때 똑같잖아요. 표면적 다양성을 봐야 되고요. 내면적 다양성을 봐야 됩니다. 우선 뭐 나이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사귈 거예요? 아니죠. 직원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 인종, 여러 이제 보이는 것들,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표면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 요거를 이제 표면 다양성이라고. 근데 이제 보이는 것만 해서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근데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쵸? 가치관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요거를 우리가 경영학적 용어로 내면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능력,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사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차원의 특성이고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3명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합해서 3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개인에 모여서 반대인 거죠. 집단이니까. 3 이상이라고 하니까 개인이 모이면 집단은 그 이상의 것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 이상이 모였을 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르인이 말하기를 집단 역학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개인이 집단 안에 속했을 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생기는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정치, 갈등. 이거는 2명 이상 있을 때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단 차원의 특성으로 저희가 배울 거고요. 마지막에 이거를 묶어서 이제 조직행동론이라고 하고 조직론은 따로 배워요. 조직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 조직을 이해하고 그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도구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문사 중에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이 민츠버그에 따르면 전문적 관료제거든요. 그 전문적 관료제의 특성, 전문적 관료제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조직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 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조직구조의 설계 차원이라고 해서 복잡성, 집중성, 공식성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때 뭐 대표적으로 부서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복잡성이거든요. 먼저 기업 분석하고 컨설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기업의 규모, 근로자 수가 어떤지, 뭐 복잡성이라고 하면 부서의 수가 몇 개인지, 직무는 몇 개인지, 아니면 규정과 규칙 어떤 게 있는지, 아니 의사결정 권한이 위에 있는지, 상위층에 있는지, 하위층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솔루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한 분석 도구를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이 조직에 대한 이론이 됩니다. 조직에 대한 이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경영조직에서 배우는 거는 총 3가지입니다. 개인, 집단, 조직이에요. 개인, 집단, 조직. 그래서 개인과 집단을 합쳐서 저희가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배울 거고요. 이제 조직론은 데프트 교수님 책으로 배울 거예요.
관행이에요.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쨌든 데프트 교수님 책만 읽는 거는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데프트 교수님 책만 읽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제가 이거 마지막 페이지 보실까요? 이번에 그 임파워먼트가 조직 성과와 만족과 영향을 미치는 그 문제가 나왔는데, 백기복 교수님 책에 세 줄로 나와 있어요. 세 줄로. 이거를 그래서 저는 교수님 책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제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가져왔죠. 스프라이저와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영양감과 영향력은 성과와 관련이 있고, 의미와 자기결정력은 만족과 관련이 있다. 이 줄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수님 책 어떻게 읽을 거냐면, 이것도 결국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인데요. 그 임파워먼트가 성과와 만족에 미치는 그 근거, 요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을 거예요. 교수님 책에도 결국 이런 식으로 주장만 서술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러한 이제 주장, 이건 주장이에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요거는 이제 주장이 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생각할 수 있을지 좀 더 심도 깊게 볼 거예요. 교수님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물론 기본서를 하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유기적인 연결성은. 근데 기본서는 약간 조금 이제 그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 책은 말 그대로 이제 생 기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행동과 조직론, 요걸로 구성이, 우리 경영조직론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 조직 내의 부서를 본다라고 해서 얘는 미시조직론이라고 하고요. 얘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라고 해서 거시조직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뭐 다양성,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개인차와 관련된 변수들이고요. 집단은 2명 이상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 갈등, 협상, 권력,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마지막에 조직은 이제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 오늘 출제된 거죠. 복집공, 이런 것들도 설명드릴 거고, 뭐 조직의 문화, 조직 변화, 이런 것까지 조직 차원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여기 1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직행동론의 특징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개인 차원의 이제 주제들은 말 그대로 심리학, 개인을 파악하는 거니까 심리학과 관련이 있겠죠. 또 이제 집단 차원의 주제들은 사회학이나 정치학, 이런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일 때 생길 수 있는 학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직 차원도 뭐 사회학, 인류학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학제적 연구,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학은 인접한 다른 학문에서 발생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백기복 교수님은 간학문적 학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간학문적 학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 경조는 경영학과 아니고 인문사회학과로 놔도 제가 기본서로 저의 강사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한 게, 오히려 이런 심리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이분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이론을 배워요. 이런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조직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문사회학과다 하면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학과 분들은 평일 반 들어도 이제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론 중요합니다. 상황이론은 우리 테일러는 뭐라 그랬어요? 원베스트 웨이가 있다 그랬죠.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조직 설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니죠. 그거는 테일러식이고 테일러 시대고, 테일러 시대에서는 안정적인 환경이니까 언제 어디서든 원베스트 웨이가 있었던 거고,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는 오일 쇼크, 여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인이 중요해졌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상황적 조건, 상황적인 요인, 요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원베스트 웨이가 아니라 이 상황에 맞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게 포인트다. 상황에 맞는 수많은 원베스트 웨이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수많은 원베스트 웨이가 있다. 뭐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결국은 그래서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가 성과가 이뤄지고요. 적합하지 않은 조직 구조는 성과가 하락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일러의 이제 조직 구조는 베버가 말하는 기계적 관료제예요.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관료제, 공공기관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기관. 부서도 많고, 분업의 수준도 높고, 공식화, 규정도 높고, 집거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요런 것들을 의미해요. 요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직은 당연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이겠어요? 변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이겠어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거겠죠? 근데 이제 변화가 빠른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계 계층도 많고 부서의 수도 많고 또 위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또 뭐 결제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구조가 빠른 대응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복직봉이라고 하는데 복잡성, 공식성, 집중성 이런 것들이 다 낮은 유기적 조직 구조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팀제를 도입하고 뭐 에도크라시, 팀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팀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론 설명드렸고 시스템 관점 볼게요. 시스템.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여러 기능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룬 것이다. 쉽게 말해서 과업이 모여서 부서를 이루죠. 부서가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방 시스템으로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리냐?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외부에 필요한 것을 제품과 서비스겠죠?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고객 만족이라든지 뭐 고객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반영해가지고 산출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시스템으로서의 조직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 조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고 환경에 필요한 것을 내보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논리고요. 또 이러한 균형적 예를 들어 여기 산출도 잘 팔려야겠죠. 잘 팔려야 조직이 남는 거겠죠. 또 필요한 것도 원재료 특히 이런 것들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생존의 문제다. 뭐를 통해서? 환경과 균형적 교환을 통해서. 환경과의 균형적 교환을 통해서. 균형적 교환.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했다. 두 번째는 생존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환경에 필요한 것을 내보내고 또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야 조직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한 게 시스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채점형 분석으로 갈게요. 채점형 분석으로 가시면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아까 배운 인사랑 조금 다릅니다. 인사랑 다른데 경영조직 채점평 따로 있죠. 따로 있어서 따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조직 채점평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실어뒀어요. 실어뒀는데 어디에 있냐?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실었습니다. 됐다. 네. 다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실어놨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채점평 다시 볼게요. 채점평.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단순 암기와 기계식 답안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응용해서 서술하라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도 있지만 관련 이론을 적용해서 서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이번 해 기출을 설명드리면 임파워먼트와 직무 성과 또 직무 만족 간의 관계를 서술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임파워먼트는 성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관련 이론 중에 내재적 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의 내재적 동기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이론을 가져다가 응용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이론과 실무. 결국 경영학이라는 게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경영조직론은 특이한 게 사례형이 출제돼요. 이렇게 사례.
긴 사례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거의 핵심 키워드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배운 이론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이한 게 올해는 사례형이 안 나왔어요. 사례형이 나오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사례형에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례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까 보여드린 긴 사례를 읽고 핵심을 파악해서 그것을 이론에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례 적용 능력이고요. 3, 4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목차 구성하라는 거고 논리적으로 쓰라는 거는 근거 활용해가지고 문장 구성하라는 거고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쓰라는 거 키워드 위주로 쓰시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영조직론은. 그래서 문해력. 여러분들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례 읽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문해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긴 사례를 보시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문해력. 핵심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2, 3기 모의고사도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사례형으로. 사례형으로 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읽고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비교하는 게 문해력이에요. 긴 사례를 읽고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서 적용하고 솔루션 도출하는 것까지. 이게 문해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당연히 이해가 되셔야 하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해력과 독해력은 이 긴 사례형을 읽고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기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쟁점 간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사관리와 마찬가지로 경영조직도 쟁점 간의 연결성이 특히나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거고 특히 유기적 사고가 있으면 이러한 경영조직, 아까 제가 경영조직 개념 활용해가지고 인사관리에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답안 작성한 거.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경영조직 이론을 우리가 인사노무관리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 경영조직 이론에 실제 사례를 적용한다.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쟁점 원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설형. 이번에 시험이 특이한 게 세 문제 다 분설형으로 나왔어요. 이번 시험이. 원래는 이게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1문이 사례형, 2, 3문이 분설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한 게 3개가 다 분설형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분설형. 분설형에서 포인트는 이게 연관성을 파악하는 거. 이따 다 설명드릴 텐데 연관성. 이 전체적인 묶는 흐름, 키워드. 이 문제를 묶는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분설형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응용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형은 문해력. 여러분들이 핵심을 파악해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분석하는 능력 플러스 그것을 분석했으면 우리가 배운 이론을 가지고 적용해서 솔루션, 조출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보면 이제 사례 적용 능력,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사례 적용 능력. 마찬가지로 네, 여기까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쟁점 파악하고 문제 간 유기성, 연관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실무 적용 능력,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례형은 말씀드렸죠. 아까 드린 그 긴 호흡의 글을 읽고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 특히 뭐를 기준으로?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 분설형은 연결성, 문제간 연결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당연히 우리가 배운
개념과 이론 중심으로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단순 암기와 기계식 답안을 지향한 다음에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19년 볼게요. 보시면 폭넓은 이해도와 응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해와 응용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기계적 암기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답안보다는 뭐예요? 이거 교수님 뭐 보겠다라는 거예요? 창의력 보겠다라는 거, 창의적 아이디어 보겠다라는 거, 다양한 사례 제시,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양질의 답안. 이게 양질의 답안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양질의 답안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양질의 답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수험자는 그쵸? 리더십과 이거 풀어볼 거예요. 이따. 원천 간의 연관성을 서술하는데 빈약하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근거를 하는 것까지가 응용력이에요. 근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볼게요. 26회인 2017년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경조 문제는 단순한 지식을 묻지 않고 기업과 환경 변화를 이해하여 여기 나오죠. 계속 여기 보시면 현실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과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 그래서 여기 또 인사관리랑 비슷한 말 하죠. 응시생의 암기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뭐를 검증한대요? 현실 응용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암기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응용력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례형 문제의 취지.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쵸? 사례형을 여러분들이 암기 얼마나 잘했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냐 이래서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라고 생각한대 교수님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례형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내가 배운 거를 기계적으로 쓰겠다가 아니라 사례형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에 따라서 배운 이론을 적용해서 솔루션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요 이해의 이해도와 응용력을 묻는 문제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보시면 말하고 있죠.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보다는 단순 암기에 의한 기계적 나열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교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럼 우리가 교수님이 말하는 것을 시험 답안지에 적용해서 쓰면 되는 거겠죠. 그쵸? 저는 글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말하는 대로 이런 답안 적용 가능성 있고 이해도 있고 응용력 있고 현실 응용력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례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답안을 저는 이제 목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해 응용 계속 매년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답안을 안 쓰니까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채점은 글로 하는 거예요. 답안지를 잘 써야 돼요. 어떻게? 경영학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 응용, 논리, 창의적 사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단순 암기와 기계식 답안 지향, 응용력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기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 간 유기성과 연결성 파악을 통하여 기계식 답안이 아니라 창의성이 담긴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천편일률적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차별화된 답안 아니겠어요? 반대 해석하면 차별화된 답안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작성하냐? 창의적. 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쟁점을 파악해서 관련 이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문제 해결 어떻게? 우리가 배운 이론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구조 어떻게 설정할까요? 라고 하면 논리구조 설정은 문제에서 주어진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요. 관련 개념과 이론을 나열하는 암기식은 교수님이 관심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의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볼지를 제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으면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문제 영역, 여러분들이 설정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아까 설명드렸죠. 의, 한계 이런 것들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져온 이유가 올해 기출, 그래서 제 기출문제 매우 강조하거든요.
교수님이 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가 기출됐는데 또 기출해? 라는 나름의 편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편견이에요. 편견. 기출 거의 그대로 출제됐어요. 2016년 문제가 올해 정말 거의 그대로 산업의 얘 빼고 이거 빼고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직이 직면하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리 자료랑 같이 한번 볼까요? 자료 보시면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페이지. 그래서 조직이 직면하는 그 이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복잡성과 동태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각 상하게 적합한 산업의 예와 조직 설계 방안. 저는 이제 항상 넘버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넘버링을 하면 먼저 첫 번째 불확실성에 대해서 적어야겠다. 두 번째 복잡성과 동태성에 대해서 분류한 탐슨과 덩컨의 내용을 써야겠다. 세 번째 그거에 따른 적합한 예. 네 번째 불확실성에 적합한 조직 설계 방안 적어야겠다 하고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면 이 기준으로 채점하겠죠? 그쵸? 거의 비슷하게 출제됐으니까.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상황론적인 문제, 상황 적합적인 조직구조 설계. 우리 방금 배웠어요. 상황이론이죠? 상황이론 뭐라 그랬어요? 환경 요인에 맞는 조직구조 설계가 조직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죠. 기계적으로 생각했어요. 먼저 환경 요인이 이거거든요. 환경, 기술, 규모, 전략, 권력. 이번에 환경이 출제가 된 거죠. 그쵸? 환경 요인, 그러니까 상황적 요인이 하나가 나오고 그거에 따른 조직 구조 설계를 하래요. 그냥 상황이론, 그냥 이거 기계적으로 쓰세요. 상황이론이에요. 환경 변수에 맞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상황 적합적 조직 설계 equals 같은 말로 상황이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 패턴 똑같대요. 전략 나오고 이거에 맞는 조직 구조 설계하시오. 그럼 상황 적합적으로 검토하시오. 라고 교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말하고 있죠. 상황 적합적인 조직 구조 설계에 관한 문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상황 변수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조직 구조 설계 나오면 뭘로 접근하시라? 이걸로. 상황 적합적인 조직 구조 설계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저성장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산업구조와 경쟁 상황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본 문제는 환경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거를 많이 놓치실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 물어봤는데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복잡성, 동태성 플러스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자원의 희소성. 요거를 언급하라는 거예요. 이거 임창희 교수님 책에 있고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교수님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복잡성, 동태성, 희소성 이 세 가지 요인을 언급했냐 이거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불확실성 정도에 따른 산업의 차이 이게 이제 탐슨과 덩컨의 이론이고요. 차별화된 전략을 위한 조직 설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 설계 방안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답안들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특징, 조직 설계 방안을 서술했으나 일부 답안은 출제 의도와 관계없이 조직 설계 방안을 기계적으로 작성했다. 논리 없이 서술했다라는 건데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을 것 같아요. 먼저 환경 불확실성의 개념 쓰고 영향 요인 쓰라고 했었잖아요. 7점평에서 복잡성, 동태성, 희소성 그 세 개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 부분입니다. 탐슨과 덩컨의 환경 분류 차원 서술하시고 그에 따른 적합한 예시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고요. 조직 설계 방안도 데프트 교수님 책에도 있고 민주어를 활용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조직 구조 설계가 중요한데 상황이 복잡해요.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복직공이 높은 기계식 조직으로 설계하고요. 만약에 상황이 너무 안정적이다 하면 기계식 조직이고 상황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유기적 조직인데 여러분들 지금 복집공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복집공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복잡성, 집중성, 공식화라는 게 기본적인 조직구조 설계의 변수예요. 복잡성,
복잡성은 분화의 정도예요. 쪼개는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테일러처럼 과업을 쪼갤 수 있어요. 그거를 전문화라고 해요. 전문화. 분업입니다. 분업. 두 번째는 부서를 쪼갤 수 있어요. 그게 부서화입니다. 부서화. 그 다음에 집권화 볼게요. 집권화. 집권화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재량이 누구에게 있는지예요. 아까 말한 그 최고 경영자층 있죠. 그 위에 상위계층. 상위계층에 있으면 집중화, 집권화 됐다라고 하고요. 실무, 라인 부서죠. 실무에도 뭐예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분권화 된다라고 해요. 분권화. 세 번째 공식화는 규정과 규칙을 정하는 정도입니다. 규정과 규칙의 정도. 이거를 설명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다 높으면 기계식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낮으면 유기적 조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황이, 환경이 출제된 거죠. 환경에 맞는 조직구조 설계를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함정. 기계, 유기, 복직공 높은 거, 복직공 낮은 거. 두 개로만 보려고요? 아니에요. 현실에 완전히 100% 기계적 조직 없고요. 완전히 100% 유기적 조직 없어요. 그래서 기계식의 특징을 가진 거지 무조건 복직공 높아서 기계식, 무조건 복직공 낮아서 유기적 하면 뭐하러 경주 어렵게 배우겠어요. 여기에 속해요. 중간에 현실형 유형은 100% 이상적인 유형의 기계식, 100% 이상적인 유기적 조직으로 복직공이 낮은 조직 그 사이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뒤에서 배울 민쯔버그의 단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직권화가 높은데 다른 게 낮거든요. 직권화가 높은데 공식화와 복잡성이 낮아요. 유기일까요? 기계일까요? 유기예요. 유기.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기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자일하다라는 거예요. 애자일 조직 들어봤어요? 규모가 작다라는 거거든요. 규모가 작아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빠른 대응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 조직은 규모가 작은 조직이나 최고 경영층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초창기 기업이 보통 이제 단순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 조직도 유기적 특성에 속한다. 직권화 높은데 왜 기계 아니고 유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 기계, 100% 유기가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요거를 파악하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작성한 거는 제가 축축한데 이런 식으로 기계, 유기 이런 식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 세 가지가 복잡성, 동태성, 희소성. 이 세 가지를 쓰라는 거고요. 이게 탐슨과 덩컨의 불확실성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여기 변화가 동태성이죠. 동태성과 복잡성에 따라 네 가지 상한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산업의 사례,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 민쯔버그와 이것을 연결해서 써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데프트 교수님이랑 완전 다르게 서술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서술할 수 있어요. 경영조직은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른데요? 달라요. 데프트 교수님 가서 그럼 따질 거예요? 민쯔버그는 아니라는데요? 하고 따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그래서 일부러 두 가지 다 가져왔거든요. 제가 일부러 데프트 교수님 책이랑 민쯔버그랑 둘 다 제가 그 논리 구조 설명하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복직공, 단수구조, 직권화 높고, 복직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한번 시켜드려볼게요. 최고 경영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경영진들이 모인 자리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권한을 본인한테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권화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생긴 신생 조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단순 구조는. 그렇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다 이게 통제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고 경영층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에요. 규모가 작으니까 최고 경영층이랑 마주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최고 경영층 이거 해, 저거 해,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규모가 작고, 이제 태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집권화가 크다. 대표가 뭔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개업해요. 개업해서 직원을 한 세네 명 뽑아요. 다 권한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조직이 이 조직이에요. 집권화가 높고 대신에 복잡성이 낮고 부서 없겠죠. 3명 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공식화도 낮고 규정과 규칙도 없고 그쵸? 이제 10인 미만은 거의 취업 규칙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규정과 규칙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게 유기적 조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에드호크라시는 복지공이 다 낮아요. 다 낮아요. 왜냐? 전문가들이 아까 스텝이라고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되게 특별한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러한 의사결정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이에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정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 에드호크라시입니다. 포인트는 문제 해결. 새로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조와 혁신을 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최고경영층이 막 시키면 돼요? 아니죠. 그래서 분권화가 되어 있고 공식화도 낮고 복잡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업부제 갈게요. 사업부제 일반 사기업을 의미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자, 삼성 모바일, 가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고, 삼전이 있고, 모바일, 가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있는데, 이 사업부들의 특징은 뭘까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채산 권한을 가지고, CEO에 일일이 지시보고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이렇게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대신 사업부제에서는 분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분권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 관료제의 복지공이 높은 기계식 조직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모인 인력이 행정인력이에요. 행정인력. 아까 중간관리층은 최고경영층과 이제 실무진을 잇는 아까 제가 처음에는 최고경영층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기업의 관리자는 3개가 있어요. 카츠에 따르면 관리자는 3개예요. 최고경영층이 있고 중간관리층이 있고 그 다음 하위경영층이 있는데 여기를 의미합니다. 실무와 이사회, 그러니까 최고경영진 C레벨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중간관리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인 게 사업부제인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학, 전문적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는 뷰로크라시예요. 뷰로크라시. 사무실에 정해서 통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 규정과 규칙을 정해서 통치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냐? 전문가가 가진 기술로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수님, 대학의 교수님은 기술과 지식이 어때요? 전문적이잖아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통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당연히 시키는 대로 일하겠어요? 아니죠.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기적인 특성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지공이 낮아요. 복지공이 낮은데 뭐가 특성이냐? 규모가 큽니다. 일단 규모가 크고요. 규모가 크고 뭘로 통제가 되냐? 전문가가 가진 뭐가 중요하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알아서 통제가 된다라고. 그렇죠? 우리 병원의 의사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병원의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프면 알아서 해주잖아요. 잠시만 제가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해줘야 되고요. 제가 상사의 지시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본인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분권화도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대학에 부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복잡성도 낮고 공식화도 낮지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격으로 표준화한다라는 것을 과업기술의 표준화라고 하거든요. 과업기술의 표준화를 통해서 통치가 된다. 알아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지공 낮고 복지공 높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걸로 답안지 쓰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이거를 토대로 이 배운 이론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츠버그를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4페이지 적었어요. 4페이지. 민츠버그를 어떻게 연결 지었냐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이거를
이걸 잠깐 충전을 해놓을게요. 우리가 일단 답안지 같이 보면 되겠죠? 답안지 보고 할게요. 답안지 이제 보시면 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제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당연히 뭐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아까 안정적 환경에서 복직공 높은 기계식 조직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특히 많은 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거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려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죠. 전문가들이 필요한 대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전문적인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기계적 관료제가 적합하고요.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한 전문가들로 운영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동태를 보기 전에 다음 페이지. 복잡하고 동태적, 이건 극도로 불확실하죠. 여기서 에도크라시, 전문가의 상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빠르지만, 그러니까 동태적이지만 고려 요소가 소수예요. 여기서는 대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고려 요인이 소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순 구조가 여기서 적합한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019년 문제는 2019년 문제를 볼게요.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례형 팁 알려주시면 사례부터 보지 마세요. 문제부터 보고 쟁점 파악하고 사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례부터 이제 문제부터 보시면 킹과 카메론의 조직 수명 주기가 나왔고요. 상황 변수가 나왔는데 15점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상황 변수가 환기규 전권 해가지고 5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있었죠. 이 5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적을 수 없어요. 15점이기 때문에. 15점이기 다 적을 수 없는데 포인트 뭐냐? 상황 변수 중에 여기 아까 5가지 상황 변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5가지 다 실제 있었어요. 5가지 다 적다가 놓쳐서 뒷부분을 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15점이기 때문에 상황 변수를 뭘로 택할 건지 미리 떠오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 유형의 팀제와 조직 혁신을 설명하고 적합한 유형, 이게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기업, B기업에 적합한 유형을 제시해야 돼요. 이것도 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가지 기업이 나오잖아요. 색깔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볼게요. 당신은 노무법인 내에 근무하는 공인 노무사로서 화장지를 대량 생산하여 원가 우위. 근데 여기서 친절하게 우리가 아까 원가 우위 어디서 배웠죠? 전략으로 검토하라는 거예요. 이거 상황을 친절하게 교수님이 원가 우위와 심지어 여기 또 차별화라는 키워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으로 검토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원가 우위를 추구하는 생산 중심의 정교화 단계다. 우리가 이따 킹과 카메론 이거거든요. 킹과 카메론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창업, 집단 공동체, 공식화, 정교화로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정교화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관료적인 메커니즘이 많아지거든요. 규정과 규칙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규정과 규칙이 많아지면 뭐가 필요하냐? 관료주의의 병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2단계라는 거예요. A기업이. 그래서 A기업은 이제 정교화 단계고 차별화도 이제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차별화를 추구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집단 공동체 단계인 B기업으로부터 조직 재설계 컨설팅을 받았다. 2 기업은 현대의 경영에서 요구되는 유연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하여
팀제 도입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팀제를 통한 조직혁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수명주기 이 부분을 쓰시고 4가지 유형은 팀장 문제해결팀, 자기관리팀, 기능행단팀, 가상팀이에요.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면 문제해결팀은 품질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팀이고요. 자기관리팀은 우리가 인사관리 때 배운 자율관리팀이 포인트 권한이 집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라는 거고, 기능행단 이거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펑셔널 이거 뭐겠어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문제 해결을 하는 팀이에요. 이게 이제 기능행단팀이고, 가상팀은 말 그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의 조직혁신은 이 4가지를 서술하라는 건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기업은 화장지를 생산한다. 화장지를 생산하고 B기업은 의약품을 생산을 한다. 전략으로는 포탈에 따른 A기업은 원가 우위, B기업은 차별화 전략을 쓰고요. 특히 수명 주기에 있어서 A기업은 정교화 단계, 관료주의 병폐 현상이 있는 정교화 단계에 있고요. B기업은 여기 단계예요. 집단 공동체는 창업 단계는 이제 시작하는 벤처기업 생각하시면 되고, 집단 공동체는 약간 가족 중심적인 중소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규정과 규칙이 여기는 이제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규정과 규칙이 많은데 중소기업에서는 비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져요. 특히 임원분들이 뭐 규정과 규칙 이런 것보다는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집단 공동체는 그런 지금 2단계라는 거예요. 집단 공동체는. B기업은 지금 집단 공동체 단계에 있고 또 A기업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전략에 따라 도출하는 거예요. 효율, 비용 통제 요거를 목표로 하겠고, 차별화 전략이기 때문에 B기업은 창의 혁신 요런 것들을 추구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A기업의 문제가 지금 관료주의의 병폐에 있다. 요거를 언급해 주셔야 돼요. 관료주의의 병폐가 있어서 뭐가 문제냐? 창의와 혁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직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관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 혁신을 검토할 수 있고요. 2번째는 화장지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화장지를 만드는 거예요. 원가 우위는 원가상 우위를 달성하는 전략인데, 나쁜 화장지를 싸게 만들면 팔리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좋은 화장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 혁신 이렇게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혁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문제 해결팀으로 가시면 되고, 나는 문화로 가겠다라고 하면 자기관리팀. 왜요? 문화는 결국 관료주의적인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돼요. 포인트가 권한위입니다. 아까 제가 권한 뭐라고 했죠? 자율관리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B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B기업은 의약품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연구개발 부서 중심이래요. R&D 부서.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술 혁신.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 혁신, R&D 혁신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교차 기능팀이 중요하게 됩니다. 왜 교차 기능팀이 중요하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양손잡이 조직.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왼손과 오른손을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창의와 혁신이라는 거와 안정과 효율이라는 2가지 양면적인 역량을 한 조직에서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 포인트는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곳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곳에서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존의 기능식 조직에 뭐 따로 TFT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 창출하는 부서는 유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요. 포인트 뭐라고요? 아이디어 창출. 아까 아이디어 창출 뭐라 그랬죠? 다양한 구성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차 기능 팀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예쁘게 하실 필요 없겠죠, 당연히. 당연히 정리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고, 저 같으면 색깔을 구분해요. 색깔을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뭐 전략, 수명주기 이런 식으로 써요.
문제.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푸실 때에는 색깔 다르게 해서, 이게 뭐 화장지, 제품, 여기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우리 이걸로 볼게요. 먼저 보시면 사례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론과 실무의 균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배운 것 여기 배웠죠? 여기 했고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이 문제가 여기거든요. 팀제와 조직 수명 주기 여기 나왔죠. 팀제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 이거 측면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설명과 기업에 대한 분석과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이거를 하셨어야 돼요. 분석하는 부분이 이거였죠.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출제하는 융복합적인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자들은 설명에 치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분석과 솔루션.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까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제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그 이론을 적용했을 때 문제과 솔루션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 자료로 볼게요. 자료로. 네.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지? 8페이지 보시면 제가 먼저 문제부터 파악하려고 했죠. 바네라는 그 이제 학자는 데프트 교수님 각주에 있는 학자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업 때도 강조 들었는데 대규모의 딜레마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대규모의 딜레마가 뭐냐? 소기업이 창의와 혁신으로 성공을 했는데 대규모가 되면서 아까 킹과 카메라에 따르면 대규모가 되면서 뭐를 둔다라고 했어요? 관료주의적 메커니즘, 규정과 규칙을 두게 되면서 창의와 혁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면적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창의와 혁신을 동시에 설계하는 양면적 조직 설계. 그거를 여기에 쓰시는 거고 두 번째, 국제적 경쟁 우위와 조직 구조 간의 적합성 모형을 4가지 유형을 도식화하여 설명하고 2개 사업부에 적합한 유형. 이게 이제 솔루션 분석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밀러의 조직 세태 유형과 극복방. 이거는 문제에서 사실 배운 대로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이 사례를 적용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한국엔터의 홍길동 사장은 아이돌 굿즈와 관련한 한국 전통 제품군을 생산하는 대규모 사업부에 밑줄 찍어요. 대규모 사업부와 기획을 컨설팅하는 소규모 사업부에 일단 밑줄 칠게요. 그 다다음 줄 가시면 홍길동 사장은 전 세계를 단일 시장 여기 밑줄 칠게요. 표준화 제품군 밑줄, 첫째 아들 밑줄 할게요. 어떤 소리 나면요. 국제화에서 전략이 크게 2개 있습니다. 국제화를 이제 노인 기업에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 2개가 있어요. 표준화된 제품을 전 세계에 내보낼지 아니면 현지에 맞춰서 내보낼지 그걸 전자를 글로벌 전략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글로벌 통합 전략 두 번째는 현지 맞춤형 전략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뭐다? 첫째 아들은 글로벌 통합을 전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 이게 이제 보자마자 현지화겠죠. 감안하여 중남미, 동남아 지역 위주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부를 둘째 아들에게 맡겨서 간섭 없이 전략과 조직 구조를 위임했는데 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과 조직 구조를 잘못 활용했고 지나치게 사업 확정한 세태는 모험형 세태거든요. 포인트는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제품 동그라미예요. 제품을 아이돌 굿즈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그 굿즈를 컨설팅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 동그라미. 규모도 달랐죠. 첫째 줄에.
규모. 첫째 아들은 대규모, 둘째 아들은 소규모. 또 전략, 글로벌 전략도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까 설명드렸죠. 통합, 글로벌 통합 전략이고요. 둘째 아들은 현지와 현지 맞춤형 전략을 하고요. 이거에 따라 맞는 사업부 조직 구조는 저희가 배워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품 사업부, 제품별로 사업부를 편성하는 거고요. 글로벌 지역 사업부는 지역의 현지화를 위해서 지역별로 사업부제를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뭐냐 분석해 볼까요? 잘못된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에 따라 조직 구조도 잘못 설득해서 실패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있어 보이게 구조적 결함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결함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조정이 잘 안 되고 통제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우리 조직 세트는 사실 쉬웠어요. 이건 배운 대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는 글로벌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솔루션을 줘야 돼요. 조직 세트는 우리가 모험형 세트는 사업을 확장하다가 세트하는 유형이라고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극복 방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글로벌 전략의 극복 방안 이거 쓰셔야죠. 솔루션 쓰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교수님이 나름의 불친절하면서도 친절한 단어를 하나 제시합니다. 보시면 간섭 없이가 사실 포인트였어요. 1, 2, 3, 4, 5, 6 그 형제 간 간섭 없이 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제가 글로컬라이제이션에 그 둘을 합친 거예요. 통합과 현지화를 둘 다 추구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글로벌도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회사 간 조정과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정과 통합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본사와 자회사 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정과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글로벌 통합 전략에서는 제품별로 나누고 그 현지화 전략에서는 지역별로 나눈다 했잖아요. 이 둘을 통합한 건 매트릭스예요. 두 가지를 포개 놓은 거거든요. 포인트는 조정이에요. 조정.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돌 굿즈를 하는데 제품 따로 만들고 기획 따로 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둘 간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입니다. 둘 다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과 그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매트리스로 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어주시면 좋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만의 창의적 아이디어예요. 요거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차별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구조화되고 논리적인 답안 구성. 서로는 첫인상이며 채점자가 맨 처음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된 상위 개념의 개념과 중요성을 서술한다. 만약 분설형으로 출제될 경우에는 분설형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되고요. 사례형으로 출제된 경우에는 사례에서 제시된 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써놨어요. 상위 개념의 뭐 중요성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 서로는. 또 두 번째 분설형도 마찬가지로 그 둘을 묶을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 세 번째 사례형은 기업 사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가져왔어요. 보시면 상황론적 관점에서 상황 변수에 따른 조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이라는 상황 변수와 그에 따른 조직구조 설계가 2019년에 출제됐어요. 그럼 뭘로 접근하라고요? 상황 적합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했어요. 그거를 서술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상황 적합론에 따르면 상황 변수에 맞는 조직구조 설계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A 조직은 원가 우위 전략을 택하고 있고 B 조직은 차별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A 조직은 정교화 단계에 있고 B 조직은 집단 공동체 단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두 기업 모두 대응 능력 키우기 위해서 팀제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A 조직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난 조직 문화도 하고 여기서 제품도 할 거야. 이건 안 돼요. 주어진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제 영역을 설정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서술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조직 문화를 택했다 하면 끝까지 조직 문화 해야 돼요. 여기서 조직 문화 했다가 갑자기 좋은 제품 만들어낸다. 이거는 논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문제를 잘 파악하라고 하는 게 문제 영역을 한번 설정했으면 그 논리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주적 조직 문화 도입이 필요하다. 비조직은 전문가의 상호 적용을 통한 혁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1-1문에서는 상황 변수를 전략으로 택하여 A조직과 B조직의 전략과 수명주기에 대해 분석한 후 수명주기와 관련된 맞는 조직혁신 방안과 팀제에 대해서 논하겠다. 라고 이게 이제 쓸까요? 글의 전개 방향입니다. 글의 전개 방향.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아요. 미리. 그 다음 본론 갈게요. 본론은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특정 주제와 성과와의 관련성, 이게 아까 뭐와 뭐의 관계를 묻는 거라고 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좋은 거 다 쓰면 돼요. 직무 성과, 직무 만족, 예를 들어 조직 몰입, 조직 효과성, 아까 말씀드린 조직의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과 관련 변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주장만을 서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문제 중에 최천평에 기억나세요? 리더십과 권력 원천 간의 연관성을 서술하는 것이 빈약했다. 빈약하게 안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시면 거래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교환적 관계에 기초한 거예요. 상사가 부하에게 원하는 것을 지시하고 부하가 상사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 상사가 부하에게 원하는 보상을 주는 그러한 교환적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라는 거는 다른 말로 풀어하면 개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사 중에 두 가지 유형 상사, 여러분들 나중에 노무법인 가시면 수시로 개입해요. 이거는 자가는 이렇게 해야 돼. 글씨체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능동적 예외관리고요. 수동적 예외가 평생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 갑자기 문제 생기면 와요. 이게 이제는 이제 수동적 아까 말씀 잘못드린 능동적 예외관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말 그대로 개입하는 거고, 수동적 예외관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개입하는 상사예요. 그게 이제는 그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조건적 보상, 이제 예외 관리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시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규정과 규칙이나 자신이 가진 공식적인 권력에 따라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화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썼죠. 조직에서 주어지는 권력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권력이 이제 보상적 권력과 강압적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썼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가치체계 변혁, 예를 들어서 저차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나 이제 워라밸 이런 것들을 워라밸을 추구해서 이제 매일 칼퇴하는 부하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상사가 막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공하는 상상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동화되어 가지고 상사도 이제 맨날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밤까지 남아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아 나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 가치 체계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1문단 마지막에. 마음속 가치체계를 변혁하는 리더다. 저차 욕구에 머무르는 직원을 고차 욕구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는 창의적인 당연하죠. 근데 이게 능력이 있어야 이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 능력 없는 상사가 자꾸 비전 제시하면서 자기 개발하래요. 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매력을 가지는 중거적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세 번째입니다. 효과적 리더십은 당연히 뭐겠어요?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기출 문제지만 켈만의 권력 수용력 중에서 복종, 내면화, 동일화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내면화예요. 내면화. 그래서 그 내면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변혁적이다라고 그 근거를 서술해 준 건데 이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결론, 글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이다. 그래서 조직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적어주라고 했는데요. 제가 2019년 그 이제 A기업, B기업 문제에 제가 결론으로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A기업과 B기업의 조직관리 활용 방안. A조직은 관료주의의 병폐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혁신과 팀제로는 자율관리팀 도입이 필요하다. B조직은 전문가의 상호협동을 위한 교차기능팀과 기술혁신이다. 여기 포인트가 여기 조직의 재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볼게요. 두 조직 모두 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신뢰 형성을 해야 된다. 신뢰가 포인트예요. 어쨌든
변화하는데 조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조직 혁신이 가능하겠죠? 문제 보시면 두 조직 모두 팀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직 혁신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했거든요.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야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 형성이 관건인 바 두 조직의 경영자들은 신뢰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직에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직의 이 제언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명확한 글쓰기 키워드 위주로 현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번 기출을 할 건데 10분 좀 쉬고 좀 천천히 있다가 진행할게요. 한 3, 4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네. 괜찮죠? 3, 40분 정도 10분 쉬고 시작할게요.